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와 관련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지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지요. 이 제목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서 당장 구하도록 촉구하는 듯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설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나 수사적인 표현으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이 당장 구해내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어른들이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깨닫는 것이 설교의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방식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하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나은 삶,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 목표예요.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현실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각오를 좀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2013년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인 르몽드지와 독일의 국영방송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취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사라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거의 매년 최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비결이 뭔지, 도대체 한국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취재를 했던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취재를 하고 2013년 9월에 그 취재 결과를 기사로 썼는데 여러분 내용이요, 충격적이었어요. 르몽드지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르몽드지면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신문이 다른 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매년 1등이에요. 매년. 노인 자살률은요, 압도적 1위입니다. 2시간에 한 명꼴로. 2시간에 한 명꼴로.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대 청년 자살률도 세계 1위예요. 한참 자신의 젊음을 누려야 하는 20대가 60대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아이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아동들이요. 여러분 아동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교육부와 국민보험공단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자살한 아이들 원인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원인 불명을 제외하고는요, 1위가 뭐냐면요, 학업 진로 문제예요. 학업 진로 문제. 이제 10대 전후반 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 이유가요, 공부 때문이래요.
한국은 최근 소아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아 우울증이 90%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우울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방귀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까르르 웃는 존재가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소아 우울증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에요. 마치 검은 백마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어린 시절부터요, 무한 경쟁의 한가운데 던져져서 몸과 마음이요, 다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리학 실험 중에 유명한 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쥐 2마리를 상자 안에다 가둬 놓고요, 먹이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먹이를 하나만. 쥐는 2마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쥐 2마리가요, 그 먹이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난폭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한 마리가 먹이를 줘도 경쟁하지 않더래요. 힘센 쥐한테 계속 먹이를 빼앗기니까 나중에는요, 약한 쥐가 스스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지금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학업 성적 10% 안에 들어야만 자기 본분을 다한 훌륭한 학생, 훌륭한 청소년, 훌륭한 어린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10%, 학업 성적 10% 안에 들어야만.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0%의 아이들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절망하게 되겠죠. 아유, 공부 못하는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고자구나 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요, 반복해서 듣고 느끼며 성장하게 되니까요,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건물 사진인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맞춰보세요. 사진 1번. 여러분, 어떤 건물이죠? 예, 학교 아니에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광주에 있는 교도소예요. 2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학교입니다. 학교. 제가 왜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이 2 건물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공공건축물 중에서 평당 건축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건물이 창고를 제외하고 학교와 교도소래요. 우리 아이들은 교도소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교실에서 앞만 바라보고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애들은요, 세포 분열이요,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하대요. 어렵대요. 그런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오랜 시간 수업을 듣게 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집중해, 딴짓하지 마, 이런 말을요, 매일 매 순간 듣고 살아요. 사진 3번. 덴마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사진이에요. 예, 막 애들이 학교에서 클라이밍 하고 있죠. 그냥 사진만 보더라도, 애들 뒷모습만 보더라도 재미있어 하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진 4번.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은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지향했대요. 학교 안에다가 숲을 만들어 놨어요. 초등학교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같은 건물에서 12년을 보내다가 졸업한 아이와 저런 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아이와 정서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반마다 급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반에 이런 급훈이 있는 반이 꽤 있었어요. 사당오락. 여러분, 사당오락 무슨 뜻인지 아세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예.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는 초등학생들은 최소 9시간 이상 12시간을 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요, 최소 8시간 이상 11시간을 자야 한대요. 그래야 두뇌도 발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정서도 안정적이 된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최소치인 8시간에도 못 미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중고등학교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요즘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요, 수업 중에 한 반에 자는 아이들이요 3분의 1 가까이가 된대요. 여러분, 왜 수업 시간에 자겠습니까? 만약 한두 명이라면요, 그 아이가 게을러서 그 아이가 불성실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잘까요? 잠이 부족해서요. 잠이 부족해서. 잠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자는 겁니다. 듣기 너무 괴로우시죠?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통계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불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잠시만이라도요, 우리 어른들이 이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돼요. 사진 5번. 이 사진은 2020년 한국의 한 신문사가 길밥 먹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 실린 사진이에요. 강남 대치동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초등학생이 밤에 혼자 밥 먹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요, 저녁에 학원을 이 학원 저 학원 여러 학원 옮겨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저 학원 가는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길바닥에서 길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길밥을요. 이 아이는요, 흙수저가 아닙니다. 수십만 원짜리 대치동 학원 다니는 금수저 아이예요. 금수저 아이. 초등학생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답답한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하신 그 정체성과 상관없이 성적 10% 안에 드는 것만을 위해서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 2021년 어린이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무려 87%가, 그러니까 90% 가까이가요,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독일 출신 방송인, 한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 린데만이라고요.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누군가 이분에게 당신이 독일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이요? 맨날 파티였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독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버티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나마 있기에 그나마 버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한국 교육을 취재한 곳이 프랑스 르몽드지 말고 독일 국영 방송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일 국영 방송은 취재 이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일상적인 아동 학대다. 그래서 원래는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철회하고요, 인권 프로그램으로 반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다음 세대가 처한 교육 현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자각을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라. 신자는 그 시대의 가치관, 삶의 방식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 삶의 방식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향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면 이 시대의 사상과 삶의 방식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타락한 가치관이자 고장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참담한 교육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어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우리 애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교육은 어떨까요? 좀 선진국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사진 6번. 덴마크에 있는 한 유치원 사진인데요. 요즘 서유럽 국가들은 숲 유치원, 숲에다가 유치원을 짓는 거, 숲 유치원을 지향한다고 해요. 이 유치원만 해도 3,000평이랍니다. 3,000평. 숲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유치원들은요, 무슨 공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떼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들의 보호 아래서 그냥 이 숲에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곤충도 잡고 흙놀이도 하고 스스로 돌, 나무, 풀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노는 거 그냥 단지 노는 것 뿐입니까? 아니면 교육이기도 합니까? 교육이에요. 산교육이죠. 함께 놀면서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놀면서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놀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재미있게 놀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무거운 돌을 옮기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위험에 대처하는 법도 배우고, 중심 잡는 법도 배우고, 정말 살아있는 온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교육이에요. 덴마크에서는 애들에게 숙제를 내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1, 2학년 아이들 30분 이상 해야 하는 숙제를 내지 않습니다.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50분이래요. 숙제를 내면 안 돼요. 그 이상 하도록. 덴마크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아니하고 애프터 스쿨이라고 해서 1년의 쉬는 기간을 보내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요리도 하고 승마, 미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체육, 해외여행 등등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요.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애프터 스쿨을 운영합니다. 사진 7번. 예, 덴마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온통 벽이 낙서이죠. 그렇죠? 낙서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 들어오면요, 1년 내내 낙서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 졸업하고 새 학년이 오면 다 지우거나 아니면 색칠을 하고, 이제 새 학년 아이들이 처음부터 낙서를 합니다. 낙서를요.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많은 나라들이요, 누구나 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요, 전학기 다 무료예요. 무료. 다 국가가 대줘요. 심지어 덴마크는요, 모든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매달 120만 원의 용돈을 줍니다. 너희들은 공부하려고 대학에 왔으니까 공부에 집중해.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해.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너무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인권을 어린 시절부터 존중받으며 그걸 경험하며 경험을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또 친구와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면 커서도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요,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8번. 이 사진은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누가요? 초등학생들이요. 기후위기에 대처하라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라고 하루 수업을 째고 휴업하고요, 정부 상대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구를 그만 좀 괴롭히시오. 탄소 배출을 좀 멈추십시오. 초등학생들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공부나 해, 공부나.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를 상대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3명의 대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없다, 수업권 방해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정의감이 한참 살아있어야 할 대학생입니다.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서 학교 측과 대신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고소를 하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행동을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지를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법, 약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만, 10% 안에 드는 법만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3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함을 자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은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단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임을 우리 부모들이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한 교육 전문가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다 하고 나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답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종이에서 한마디씩 써서 내라. 한 학생이 이렇게 써서 적어냈대요. 엄마, 아빠, 괜찮다고만 말하지 말고 진짜 괜찮아 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적 못 받은 자녀에게 부모가 괜찮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엄마 아빠가 괜찮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정말 괜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성적 잘 안 나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너만의 길이 있단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란다. 너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란다 라는 확신이 우리 부모들에게요,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있어야 해요. 저를 따라서 말해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하지 말고 진짜로 괜찮아 하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살려야 해요. 우리가 처한 문제는요,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또 그 이면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그 이면에 다스리고 있어요. 따라서 한 개인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함께 지켜내고, 함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키워내야 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믿음을 있는 부모들과 더욱 연합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옆집 엄마의 소리에, 유튜브의 소리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아이들을 그래야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과 긴밀히 연합하십시오. 함께 공동 육아도 시도하시고, 함께 조합도 결성하시고, 필요하면 함께 대안 교육도 실시하십시오. 함께 고장난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이 일에 온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키워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20명의 성도들이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들로 인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구약의 옛 질서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됐어요. 이들로 인해서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행한 이들이 모여서 처음 뭐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 교육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살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요, 어른들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성 기도회로, 아버지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다음의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 대강교회가 제2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될지.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여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 대강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제2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될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교육의 현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통계만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두렵고 떨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돈 사랑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버렸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로 작정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